그날 나는 계단 아래에 쓰러져 있었다. 차가운 바닥의 냉기가 등골을 타고 올라왔다. 눈앞이 흐릿했고 몸은 내 것이 아닌 듯 무거웠다. 피냄새와 소독약 냄새가 뒤섞인 응급실의 공기 속에서 나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게 끝인가? 아니, 이제야 시작인가? 73년을 살아오며 나는 가족을 위해, 자식을 위해, 한 번도 나 자신을 위해 살아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그날 그 한 번의 낙상으로 나는 모든 걸 다시 배우게 되었다. 사람은 한순간의 사고로 인생의 균형이 무너진다. 계단을 내려가다 발이 헛디뎌 그대로 공중에 떴던 그 짧은 찰나, 그 몇 초 사이에 내 지난 세월이 스쳐 지나갔다. 아내의 웃음, 아이들의 첫걸음마, 그리고 내가 기꺼이 내어주던 돈과 시간들. 하지만 그 모든 장면의 끝에는 늘 혼자 서 있는 나 자신이 있었다. 그 사실을 나는 이제야 보았다. 응급실 침대 위에서 의사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 선생님, 요추 압박골절입니다. 당분간은 재활치료와 장기 요양이 필요하십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머릿속은 텅 비어 있었다. 아들 승호와 딸 미연이 내 곁에 앉아 있었다. 두 사람은 눈빛을 교환하며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아버지, 근처 요양센터에 잠깐 계시는 게 어떠세요? 전문적으로 관리받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아버지. 저희가 자주 찾아뵐게요. 그들의 말은 모두 옳았다. 그러나 그 순간 나는 이상한 고독을 느꼈다. 그 누구도 나에게 묻지 않았다. 아버지는 정말 그걸 원하시나요? 나는 대답 대신 미소만 지었다. 그 미소는 고마움이 아니라 체념이었다. 세상은 변했고 자식들에게 내 삶의 중심을 맡기면 안 된다는 걸 나는 본능적으로 깨달았다. 내 몸의 통증보다 더 아팠던 것은 내가 이미 내 삶의 주도권을 잃었다는 사실이었다. 그날 밤 병실 불빛 아래에서 나는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보았다. 아내 명숙기의 웃음,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던 날 함께 심었던 화분들, 그 모든 기억이 나를 향해 속삭였다. 이동수, 이제는 내 인생을 네가 지켜야 해. 나는 결심했다. 이 사고는 단순한 불행이 아니라 나를 다시 세우기 위한 신호였다. 돈을 잃고 건강을 잃고 관계마저 느슨해진 이 시점에서라도 나 자신을 되찾아야 했다. 나는 더 이상 누군가의 아버지로만 살지 않기로 했다. 아침이 밝아올 무렵 창밖에 대구 하늘은 잿빛이었지만 내 마음속에는 묘한 빛이 일렁겼다. 늙었다고 해서 끝이 아니었다. 오히려 지금부터가 진짜 나의 후반전이었다. 나는 비로소 깨달았다. 노년의 진짜 적은 나이를 먹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할 권리를 잃는 것이라는 걸. 이제부터 나는 다시 선택할 것이다. 내 돈을 어떻게 쓸지, 내 몸을 어떻게 지킬지, 그리고 남은 삶을 어디서 어떻게 살아갈지를. 병실의 차가운 침대에서 나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하지만 그건 포기가 아니라 시작을 위한 잠시의 숨 고르기였다. 이동수, 이제부터 진짜 인생이 시작된다. 병원에서 퇴원하던 날, 나는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병실 복도를 걸었다. 몇 걸음마다 허리가 찌릿했지만 그보다 더 무거운 건 마음이었다. 문 앞에서 기다리던 아들 승호가 내 짐을 대신 들었다. 그는 말없이 나를 부축했고 그 눈빛에는 어딘가 모를 조급함이 서려 있었다. 아버지, 차 세워뒀어요. 집에 가면 무리하지 마세요. 그 한마디에 묘한 거리감이 느껴졌다. 내 아들이지만 내 옆에 있던 그 시간조차 어쩐지 남의 일처럼 느껴졌다. 집으로 돌아오자 오랜 세월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아내 명숙기의 사진, 그녀가 좋아하던 화분, 책상 위에 놓인 안경. 그 모든 것이 마치 나를 조용히 바라보는 듯했다.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눈을 감았다. 낙상사고 전까지의 삶이 머릿속에 선명하게 떠올랐다. 아내가 떠난 지 벌써 8회가 지났다. 그 후 나는 매일같이 새벽 산책을 하고 노인정에서 바둑을 두며 평온하게 살았다.
나는 아직 괜찮다고 믿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건 착각이었다. 나는 가족의 행복에 내 삶을 모두 태워버린 사람이었다. 퇴직금으로 받은 돈 대부분은 이미 자식들에게 흘러들어갔다. 승호가 결혼할 때는 계약금이 부족하다며 전화를 했고 나는 700만 원을 망설임 없이 보냈다. 그때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아버지, 다음에 꼭 갚을게요. 그 약속은 고맙게도 아직 지켜지지 않았다. 미연이는 아이들을 키우느라 잠시 일을 그만두었을 때 학원비며 생활비가 부족하다며 말을 아꼈다. 하지만 나는 먼저 말했다. 필요하면 말해라. 아버지가 어떻게든 해볼게. 그렇게 나는 통장에서 돈을 꺼내 보내주었다. 그들의 목소리엔 항상 미안함이 묻어 있었지만 그 미안함조차 내겐 위로처럼 느껴졌다. 그때의 나는 착각했다. 누군가가 나를 필요로 한다는 사실이 아직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라고 믿었다. 그러나 몇 년이 지나지 않아 잔고는 바닥을 드러냈다. 은행 창구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 선생님, 현재 잔액은 93만 원입니다. 그 말은 내 가슴을 송곳처럼 찔렀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던 버스 안에서 나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다. 93만 원. 인생을 이렇게 쓰고도 남은 게 고작 이거라니. 나는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다. 돈은 단순히 물질이 아니었다. 그것은 나의 자존심이었고 내 결정권이었다. 그런데 나는 그걸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모두 내어주었다. 자식들이 나를 외면한 것도 아니었다. 그들은 여전히 전화를 하고 명절이면 찾아왔다. 하지만 그들이 찾는 건 아버지의 품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해주는 손길이었다. 나는 그 사실을 너무 늦게 깨달았다. 밤이 깊을수록 불면의 시간은 길어졌다. 천장에 비친 불빛이 내 마음을 비추는 듯했다. 나는 그동안 무엇을 지켜왔던가? 가족? 희생? 아니, 나는 결국 나 자신을 잃어버리고 있었다. 그 순간 아내 명숙기의 목소리가 귓가에 들려오는 듯했다. 당신, 이제 그만 자식 걱정 그만해요. 당신도 당신 삶을 살아야지요. 그날 이후 나는 달라지기로 결심했다. 돈을 쓰는 방식, 시간을 보내는 방식, 사람을 대하는 방식을 모두 바꾸기로 했다. 내 인생의 주인공을 다시 이동수로 돌려놓기 위해서였다. 다음 날 아침, 통장과 카드 내역을 모두 꺼내 책상 위에 펼쳐놓았다. 승호 결혼자금, 미연 생활비, 손주 학원비. 메모 하나하나가 내 지난 세월의 흔적이었다. 나는 펜을 들어 단단히 적었다. 이제부터는 내 삶의 지출은 나 자신에게 쓴다. 창문 밖으로 대구의 겨울 햇살이 흘러들었다. 쌀쌀했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가벼웠다. 이제부터 나는 다시 배워야 했다. 주는 법이 아니라 지키는 법을. 누군가에게 기대어 사는 노년이 아니라 스스로 걸어가는 노년을. 그때는 몰랐다. 이 단단한 결심이 앞으로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 며칠 뒤 나는 다시 병원을 찾았다. 검진과 재활 치료를 위해서였다. 진료실 문을 열자 의사가 조용히 말했다. 이 선생님, 상태는 안정됐지만 앞으로 한동안은 혼자 지내시기 힘드실 겁니다. 요양 계획을 세워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 말은 내 귀에 얼음처럼 차갑게 스며들었다. 요양 계획. 내겐 익숙하지 않은 단어였다. 하지만 내 옆에 앉은 승호와 미연은 이미 그 단어를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었다. 아버지, 근처 요양센터에 잠시 계시는 게 어때요? 승호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요즘엔 시설도 깨끗하고 식사도 잘 나와요. 미연이 덧붙였다. 나는 대답 대신 창밖을 바라보았다. 하얀 눈이 병원 마당에 내리고 있었다. 자식들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다. 하지만 그날 나는 분명히 느꼈다. 그들의 시선 속에 아버지를 위한 배려보다는 우리의 편애가 조금 섞여 있었다는 걸. 나는 그들을 원망하지 않았다. 다만 세상이 너무 빨리 변했다는 사실이 서글펐다.
며느리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버님, 저희 집이랑도 가까워요. 주말마다 찾아뵐게요. 그녀의 눈빛은 진심이었지만 그 진심 뒤에는 안도의 기색이 있었다. 그 순간 내 마음속에 이상한 질문이 떠올랐다. 왜 아무도 나에게 묻지 않을까? 나는 무엇을 원하는지, 그들이 제안하는 모든 말이 맞다는 걸 알면서도 내 안에 어딘가가 조용히 무너져 내렸다. 그날 밤 병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아내 명숙기의 사진이 눈앞에 떠올랐다. 여보, 나 이제 어쩌면 좋지.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마음속 어딘가에서 잔잔한 목소리가 들렸다. 동수 씨,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스스로 선택해야죠. 그 말을 떠올리며 다음 날 나는 병원을 나와 집으로 돌아왔다. 집안은 차가웠지만 오랜 친구처럼 익숙했다. 나는 거실 한쪽에 앉아 전화기를 들었다. 오래된 번호 하나를 눌렀다. 여보세요, 최인철이요. 그는 내 고등학교 동창이자 정년 퇴직 후 법률 상담과 유언장 관련 일을 하는 친구였다. 인철아, 나 말이야. 요즘 병원에 좀 있었어. 낙상사고로. 그는 잠시 말이 없더니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다. 동수야, 이제야 알게 된 거지. 결국 마지막까지 널 지켜주는 건 너 자신뿐이야. 그 말은 내 마음 깊숙한 곳을 찔렀다. 그는 자신이 딸에게 아파트를 미리 넘겼다가 오히려 불편한 처지가 된 이야기를 들려줬다. 그때는 믿었지. 딸이 날 평생 돌봐줄 거라고. 근데 이제는 허락 없인 아무것도 못해. 동수야, 그게 진짜 늙는 거야. 몸이 아니라 결정권을 잃는 거. 나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절망 대신 단단한 깨달음이 있었다. 동수야, 잘 들어. 지금 시대의 노인이 반드시 지켜야 할 3가지가 있다. 돈, 건강, 그리고 집. 이 셋 중 하나라도 놓치면 사람들은 너를 도와주는 대신 관리하려 들 거야.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데 이미 돈은 거의 다 써버렸어. 인철은 짧게 웃었다. 그럼 이제부터 다시 시작하면 되지. 아직 내 이름으로 된 집이 있잖아. 그게 마지막 방패야. 그의 말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경고였다. 나는 전화를 끊고 한참 동안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다. 창밖에서는 대구의 겨울바람이 창문을 흔들었다. 그 소리 사이로 내 안의 목소리가 말했다. 그래, 나는 아직 끝난 게 아니야. 그날 밤 나는 결심했다. 더 이상 흐름에 떠밀리지 않기로. 내 인생의 방향을 다시 내가 정하기로. 병원에서 들었던 의사의 말도, 자식들의 걱정도 모두 감사했지만 이제부터는 내가 내 삶을 선택할 것이다. 내 노후를 자식에게 맡기는 건 사랑이 아니라 책임을 떠넘기는 일이었다. 나는 결코 그들의 짐이 되지 않겠다고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그리고 한 문장을 종이에 적었다. 이제부터는 내 삶의 모든 결정권을 되찾는다. 그 문장이 내 인생의 새로운 첫 페이지가 되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지팡이를 짚고 수성구 신한은행으로 향했다. 발걸음은 느렸지만 마음만은 단단했다. 창구 직원이 나를 알아보고 반갑게 인사했다. 이 선생님, 오랜만이네요. 건강 괜찮으세요? 나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습니다. 오늘은 제 계좌에 대해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녀는 의아한 표정으로 컴퓨터를 켰다. 나는 천천히 말했다. 자녀 이름으로 위임된 금융 권한을 모두 해제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모든 거래는 제 서명과 신분증 확인이 있어야만 가능하게 해주세요. 직원은 잠시 놀란 듯했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다. 네, 고객님. 바로 처리해드리겠습니다. 그 순간 내 마음 한구석이 시원하게 뚫리는 듯했다. 오랫동안 꽉 묶여있던 끈을 스스로 끊어낸 느낌이었다. 나는 그날 하루 동안 내 모든 계좌를 확인했다. 자동이체로 나가던 손주 학원비, 공과금, 자녀 카드 결제 내역까지 모두 해지했다.
대신 필요한 생활비만 남기고 나머지는 해지 불가능한 정기예금으로 묶었다. 카드 한도는 월 50만 원으로 낮췄다. 이제 누군가가 내게 부탁해도 감정에 휘둘려 덜컥 송금할 일은 없을 것이다. 은행 문을 나서는 길에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었다. 그 바람이 얼굴을 스쳤지만 묘하게 따뜻했다. 그래, 이제야 내 인생이 다시 내 손으로 돌아왔구나. 그날 오후 나는 가계부를 새로 샀다. 작은 노트 한 권이었지만 내겐 새로운 삶의 지도였다. 수도세, 전기세, 약값, 식비, 모든 지출을 세세히 기록했다. 지출 목표는 월 190만 원. 남은 금액은 나를 지키는 돈이라 이름 붙인 예비자금 계좌에 옮겼다. 나는 그 계좌를 볼 때마다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이 돈은 자식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존엄을 위한 것이다. 며칠 후 나는 수성구 노인복지관을 찾아가 장기 요양 서비스에 대해 문의했다. 담당 직원은 친절히 설명해 주었다. 이 선생님, 가정방문 돌봄 서비스가 있습니다. 주 5일 청소, 식사, 병원 동행까지 지원해드려요. 비용은 월 75만 원 정도이고 정부 보조도 가능합니다.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신청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나는 이웃 황순자 할머니에게서 한 여성을 소개받았다. 이름은 정미경, 50대 중반의 여성으로 오랜 간병 경험이 있는 분이었다. 그녀는 첫 만남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 선생님, 저는 환자를 돌보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 한마디에 마음이 놓였다. 우리는 간단한 계약서를 썼다. 근무는 주 5일, 아침 식사와 청소, 병원 동행 포함. 월급은 125만 원. 모든 내용을 서류로 남기고 서로 서명했다. 나는 그녀에게 말했다. 미경 씨, 저는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저를 환자로 보지 말아주세요. 그녀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에요. 저는 선생님을 인생 선배로 생각할 겁니다. 그녀의 말은 내 마음에 따뜻한 불빛을 켰다. 나는 그날 밤 오랜만에 숙면을 취했다. 꿈속에서 아내 명숙기가 웃고 있었다. 당신, 이제야 제대로 사는구려. 다음 날 아침 정미경 씨가 끓여준 미역국 냄새가 집안을 채웠다. 이 선생님, 아침 드세요. 그녀의 말투엔 부드러운 온기가 있었다. 나는 식탁에 앉으며 생각했다. 그래, 이게 진짜 노년의 삶이지. 누군가에게 기대지 않고 스스로 일어나 하루를 맞이하는 것. 그날 오후 친구 최인철이 내 집을 방문했다. 드디어 해냈구나, 동수야. 그는 미소를 지으며 차를 한 모금 마셨다. 이제 남은 건 세 번째야. 세 번째? 그래. 돈, 건강, 그리고 마지막은 집이다. 이건 네 인생의 마지막 보루야. 그의 말에 나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이 집은 명숙이와 함께 만들어온 내 삶의 기록이야. 절대 남에게 넘기지 않을 거야. 창밖에서는 햇살이 부드럽게 비치고 있었다. 나는 그 순간 비로소 깨달았다. 진짜 노후의 시작은 보호받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지킬 준비가 되었을 때 비로소 시작된다. 그날 밤 나는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다. 오늘 나는 내 인생의 지도를 다시 그리기 시작했다. 이 지도에는 두려움이 없고 오직 선택이 있다. 며칠 후 나는 집안에 앉아 천천히 손에 쥔 서류를 바라보았다. 그것은 나와 아내가 평생을 함께하며 지켜온 집의 등기권이었다. 아내 명숙기의 손때가 묻은 서류였다. 나는 그 종이를 쓰다듬으며 혼잣말을 했다. 이 집만은 절대 남의 손에 넘어가선 안 된다. 그날 오후 친구 최인철이 다시 찾아왔다. 그는 법률 서류 가방을 들고 들어오며 말했다. 자, 이제 시작하자. 너의 마지막 경계선을 그을 시간이다. 우리는 거실 탁자 위에 유언장, 신탁 설정 서류, 부동산 명의 확인 서류를 차례로 펼쳤다. 인철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동수야,
사람들은 죽음을 준비하는 걸 두려워하지만 사실 이건 살아있는 동안 삶을 지키는 준비야. 네가 병원에 실려가거나 판단력이 흐려졌을 때 자식들이 대신 결정하게 되면 결국 네 삶은 남의 손에 들어가는 거야. 그 말에 나는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3가지 항목을 작성했다. 첫째, 내 집은 생전에 양도하지 않는다. 둘째, 금융계좌와 저축액은 오직 본인 명의로 유지한다. 셋째, 요양시설 입소 결정은 반드시 본인의 의사를 우선한다. 서류마다 사인할 때마다 내 손은 떨렸지만 동시에 마음은 단단히 다져졌다. 사인을 마친 후 인철이 말했다. 이제 네가 가진 걸 다시 네 품으로 되돌린 거야. 이게 바로 존엄이야. 나는 잠시 눈을 감았다. 베란다 밖에서 겨울 햇살이 은은히 들어왔다. 아내 명숙기의 웃는 얼굴이 떠올랐다. 이제야 제대로 지키는 법을 배웠어요, 여보. 모든 서류를 법무사무소에 맡기고 공증 절차를 마친 후 나는 정미경 씨가 내준 따뜻한 차를 들었다. 그 향은 참 편안했다. 나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제야 마음이 정리된 것 같아요. 그녀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 선생님, 이제야 진짜 자신을 위해 사는 거예요. 며칠이 지나자 삶의 리듬이 생겼다. 아침마다 미경 씨가 만들어주는 미역국 냄새로 하루가 시작된다. 그녀는 나의 건강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고 혈압을 재며 말한다. 오늘도 수치가 좋네요. 요즘 식습관도 아주 좋아요. 그 말이 마치 칭찬처럼 느껴졌다. 오후에는 함께 수성구 드랑일 공원으로 산책을 나간다. 겨울 바람이 불지만 발걸음은 가볍다. 그녀가 묻는다. 이 선생님, 이렇게 규칙적인 삶이 오래가면 좋겠죠? 그럼요. 몸이 조금씩 회복되고 있어요.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선생님이 마음을 바꿨기 때문이에요. 그녀의 말은 단순했지만 내 마음을 울렸다. 집으로 돌아와 차를 마시며 생각했다. 나는 여전히 늙었지만 더 이상 무력하지 않았다. 스스로를 돌볼 수 있고 내 결정을 존중할 수 있는 사람. 그게 바로 내가 찾던 노년의 모습이었다. 며칠 뒤 장남 승호에게서 전화가 왔다. 아버지, 이번 주말 괜찮으세요? 다 같이 찾아뵙고 싶어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물론이지. 기다리고 있을게. 토요일 오후 현관문이 열리고 손주들이 뛰어들어왔다. 할아버지, 우리 이번 주말 여기서 자도 돼요? 나는 그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를 지었다. 그래, 할아버지 방에 이불 깔아줄게. 점심 식사 중 승호가 말했다. 아버지, 앞으로는 한 달에 한 번씩 번갈아 가며 며칠씩 와서 지내기로 했어요. 돌봄 비용도 우리끼리 나눠서 부담할게요. 나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조용히 대답했다. 그럴 필요 없다. 나는 지금 아주 잘 지내고 있다. 미경 씨가 내 생활을 잘 도와주고 있고 무엇보다 지금이 가장 편안하다. 식탁 위 공기가 잠시 조용해졌다. 승호는 고개를 숙였고 며느리 수진이는 안경을 고쳤으며 미묘한 숨을 내쉬었다. 나는 그들의 눈빛을 보며 마음속으로 말했다. 미안하지 마라 얘들아. 나는 외로운 게 아니라 이제야 나답게 살고 있을 뿐이다. 그날 저녁 손주와 함께 TV를 보며 웃었다. 아이의 웃음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다. 나는 문득 생각했다. 행복이란 누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구나. 지켜낼 용기를 가질 때 조용히 찾아오는 거구나. 그날 밤 일기장에 적었다. 나는 이제 돌봄의 대상이 아니라 존중받을 만한 존재로 살아간다. 그게 진짜 노년의 자유다. 시간이 흘러 어느덧 봄이 찾아왔다. 아침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창문을 열면 미세한 꽃향기가 느껴졌다. 나는 매일 오전 7시가 되면 창문을 열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정미경 씨는 부엌에서 미역국을 끓이며 말했다. 이 선생님, 오늘은 햇살이 참 좋네요.
밖에 나가서 산책하실래요? 나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오늘은 범어공원까지 걸어봅시다. 요즘 내 일상은 단순하지만 충만했다. 아침에 식사를 마치면 신문을 읽고, 오전엔 작은 노트에 일기를 쓴다. 점심 무렵이면 복지관에서 하는 건강체조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오후엔 정 씨와 함께 근처 공원을 걷는다. 예전에는 혼자 있는 시간이 두려웠다. 그러나 지금은 혼자가 곧 자유라는 걸 안다.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고, 내가 원하는 시간에 차를 마시며 조용히 음악을 들을 수 있다. 그날 오후 나는 수성구의 드랑일 공원을 걷고 있었다. 벚꽃이 막 피기 시작한 나무 아래에서 손녀의 영상통화가 걸려왔다. 할아버지, 저 이번에 학교에서 상 받았어요. 나는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그래, 우리 손녀가 최고네. 할아버지한테 자랑해줘서 고맙다. 화면 너머에서 손녀는 천진난만하게 말했다. 할아버지, 혼자 있으면 외롭지 않아요. 나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외롭지 않단다. 할아버지에겐 친구도 있고 또 할아버지 자신이 있잖니. 그날 저녁 나는 거실에 앉아 천천히 생각했다. 나 자신이 친구가 된다는 것, 그것이 노년의 가장 큰 축복이다. 나는 이제 자식들이 매일같이 찾아오길 바라지도 않는다. 그들이 바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오히려 뿌듯하다. 그들은 내 희생의 결과물이 아니라 이제는 각자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독립된 존재들이다. 며칠 후 장남 승호가 다시 전화를 걸었다. 아버지, 다음 주 정기검진 일정은 제가 잡아드릴게요. 나는 웃으며 말했다. 고맙다. 하지만 이젠 내가 직접 할 수 있다. 요즘은 인터넷 예약도 익숙하단다. 그는 놀라며 웃었다. 아버지 정말 대단하세요. 젊은 사람보다 더 빨라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이상하게 마음이 따뜻해졌다. 존경은 강요로 얻는 게 아니라 스스로 지켜낼 때 생긴다는 걸 깨달았다. 어느 날 오후 미경 씨가 커피를 내리며 조용히 말했다. 이 선생님, 요즘 얼굴이 훨씬 밝아지셨어요. 그래요? 하긴 이제는 마음이 편해서 그런가 봐요. 사실 자녀분들도 많이 바뀌었어요. 전화 자주 하시고 자주 안부 묻더라고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래요. 나도 알아요. 이제야 서로 편안해졌어요. 그녀는 미소 지으며 덧붙였다. 사람이 서로를 진심으로 이해하려면 거리가 필요하죠. 가까워지려면 오히려 한 걸음 물러나야 하니까요. 그 말은 내 마음에 잔잔한 울림을 남겼다. 그래, 진짜 사랑은 붙잡는 게 아니라 놓아주는 것이다. 나는 그날 밤 일기장 마지막 장에 이렇게 썼다. 노년의 행복은 자식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준비하는 것이다. 돈을 지키는 건 안심을 얻는 일이고, 건강을 지키는 건 자유를 얻는 일이며, 집을 지키는 건 자신감을 지키는 일이다. 다음 날 나는 베란다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셨다. 하늘은 잔잔하게 맑았고 바람은 부드러웠다. 이제 두렵지 않았다. 나는 내 인생을 내 손으로 다시 세웠고 내 존엄을 끝까지 지킬 준비가 되어 있었다. 문득 창가에 핀 난초를 바라보며 생각했다. 명숙이, 당신이 있었다면 이 모습을 좋아했겠지. 이제는 나도 당신처럼 평온하게 살 줄 알게 되었어요. 손녀가 보내준 사진이 휴대폰에 떴다. 그 속에 나는 미소 짓고 있었다. 그 미소에는 후회가 없었다. 이제 나는 안다. 노년이란 잃어가는 시간이 아니라 다시 나 자신으로 돌아가는 시간이라는 것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속삭였다. 오늘도 나는 내 인생을 살아간다. 누구의 아버지로서가 아니라 나 자신으로서. 베란다 밖 새 한 마리가 하늘로 날아올랐다. 그 날갯짓이 내 마음속에서도 울렸다. 자유롭고 고요하게, 그리고 단단하게. 60을 넘기면 사람은 몸이 변합니다. 눈이 침침해지고 기억이 깜빡깜빡하고
리모컨 하나 드는 것도 버겁게 느껴지는 날이 찾아옵니다. 예전엔 하루 자고 나면 회복됐지만 이제는 사흘을 쉬어도 예전 같지 않죠. 저는 그걸 80세의 벽이라고 부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누구에게나 천천히 다가오는 벽입니다. 그 벽 앞에서 대부분의 사람은 당황합니다. 나는 운동도 하고 밥도 잘 먹는데 왜 이렇게 힘이 없지? 하고 말이죠.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우리는 늘 운동만으로 건강을 지키려 하지만 정작 회복력이란 근육보다 더 중요한 힘을 잊고 삽니다. 40대부터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한 회복 속도는 60이 넘어서면 급격히 느려지고 80이 가까워지면 몸이 아닌 마음이 먼저 지쳐버립니다. 무릎이 시큰할 때보다 이제 나도 늙었구나 하는 자각이 더 아프죠. 사람들은 100세 시대를 말하지만 사실 누구도 아픈 100세를 원하지 않습니다. 오래 사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편하게 사는 것, 그것이 진짜 노년의 바람입니다. 문제는 그 평안이 결코 운동만으로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몸은 근육으로 버티지만 마음은 의미로 버텨야 합니다. 운동은 다리의 힘을 지켜주지만 삶의 방향은 마음의 근력이 지켜줍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80세의 벽은 다리가 아니라 마음에서 무너진다.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순합니다. 몸의 근육과 마음의 근력을 동시에 단련하는 것. 아침에 걷기 10분, 저녁엔 감사 한 줄. 하루 3끼 중 한 끼라도 천천히 음미하며 지금을 느끼는 연습. 그렇게 살면 벽은 생각보다 낫습니다. 벽을 넘는 게 아니라 그 위에 작은 의자를 놓고 잠시 앉아 쉬는 법을 배우는 것. 그것이 노년의 지혜입니다. 이제 그 벽을 넘기 위해 우리는 진짜 내 편을 다시 돌아봐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다음에서 함께 나누죠. 나이가 들수록 세상은 조용해지고 집안의 대화도 줄어듭니다. 자식들은 각자 바쁘고 전화 한 통에도 다음에 봬요 아버지라는 말이 익숙해지죠. 그럴수록 우리는 다시 옆을 돌아보게 됩니다. 평생 함께 했던 사람, 같은 밥상을 나누고 같은 계절을 건너온 사람, 바로 배우자입니다. 젊을 땐 서로의 다름이 귀찮고 사소한 말다툼에 마음이 상하기도 했지만 결국 인생의 마지막엔 그 한 사람만이 남습니다. 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효자 자식이 최고지. 하지만 저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아플 때 병원 침대 곁에 하루 종일 앉아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명절에 한 번 혹은 몇 달에 한 번 찾아오는 자식보다 매일 같은 방에서 당신의 기침 소리를 듣는 그 사람이야말로 진짜 내 편입니다. 배우자에게 잘한다는 건 단순히 다정하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함께 늙어가는 리듬을 맞춰주는 일입니다. 예전에는 돈을 버는 쪽이 목소리가 컸고 집안일을 하는 쪽이 늘 양보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릅니다. 노년의 평화는 누가 오르냐보다 누가 먼저 따뜻해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늦은 저녁, 말다툼 대신 차 한 잔을 건네고 잔소리 대신 오늘 고마워 한마디를 남기는 것. 그 작은 습관이 하루를, 그리고 노년의 표정을 바꿉니다. 제가 알고 있는 78세의 한 부부는 결혼 50주년을 맞은 날 이렇게 서로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싸우는 대신 내일 아침에 누가 먼저 커피 내릴지로 내기하자. 그 유머와 따뜻함이 그들의 건강 비결이었죠. 실제로 배우자와의 긍정적인 관계는 치매 위험을 줄이고 수명을 연장한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단순히 사랑해서가 아니라 감정의 안정이 면역력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혹시 지금 마음속으로 우리 부부는 이미 너무 멀어졌는데 라고 생각하신다면 늦지 않았습니다. 매일 저녁 5분만 대화를 시작해보세요. 날씨 얘기든 반찬 얘기든 상관없습니다. 말을 건다는 건 마음을 여는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하루에 한 번 배우자의 이름을 불러주세요. 오랜 결혼 생활 속에서도 이름은 여전히 서로를 사람으로 기억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나이 들어 의지할 곳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배우자에게 따뜻한 사람이 되는 순간
당신은 이미 가장 단단한 인생의 동맹을 얻은 것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선 이 마음을 건강하게 유지시키는 또 하나의 힘, 배움과 일의 리듬에 대해 나누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배움이 끝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배움이 멈추는 순간 노화는 가속된다. 인간의 뇌는 근육과 같습니다. 쓰지 않으면 녹슬고 반복하지 않으면 잊어버립니다. 우리가 젊을 때는 몸이 움직여주니 머리가 따라왔지만 70을 넘어서면 반대로 머리가 몸을 움직이게 해야 합니다. 70대에 접어들며 우울감을 호소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하루의 루틴이 사라지고 사회적 역할이 없어졌기 때문이죠. 회사, 직장, 자녀 양육이 끝나고 나면 이제 나는 뭘 하지? 라는 공허함이 찾아옵니다. 저는 그때마다 이렇게 조언합니다. 무엇이든 배우세요. 하지만 목적 없이 배우세요. 돈을 벌기 위한 것도 남보다 앞서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배움은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한 노인은 72세에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글씨도 잘 안 보이고 손가락이 두뇌 버튼을 잘못 누르기 일쑤였죠. 하지만 6개월 뒤 그는 손주와 영상통화를 할 수 있게 되었고 작은 카카오톡 그룹을 만들어 친구들과 매일 안부를 주고받았습니다. 그의 말이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배움은 나를 세상과 다시 연결시켜주는 달이었다. 몸이 늙어도 손끝은 새로운 길을 기억합니다. 그림을 배우는 할머니, 피아노를 시작한 할아버지, 글쓰기 모임에 참여하는 노년층들. 이들의 공통점은 자존감이 높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배움은 나이와 관계없이 성취의 기쁨을 주기 때문이죠. 그 기쁨이 하루를 밝히고 뇌세포를 깨웁니다. 의학적으로도 새로운 자극을 주는 학습 활동은 치매 발병률을 40% 이상 낮춘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두뇌는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시냅스 연결을 강화시키고 그 자극이 곧 회복력으로 이어집니다. 배우는 사람이 젊게 보이는 이유는 단순히 표정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의 뇌가 여전히 살아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배움은 반드시 공부일 필요는 없습니다. 하루 3끼 중 1끼를 직접 요리해보는 것, 손주에게 스마트폰 기능을 배우는 것, 새로 나온 드라마를 보고 감상을 메모하는 것, 이 모든 게 배움입니다. 중요한 건 생각하는 근육을 쉬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이런 말을 합니다. 70대부터의 일은 돈이 아니라 리듬이다. 몸을 움직이고 머리를 쓰는 그 반복된 리듬이 삶을 견고하게 만듭니다. 노후의 우울은 외로움에서 오지 않습니다. 할 일이 없을 때 찾아옵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당신의 일정을 10분만 채워보세요. 책 한 쪽, 메모 한 줄, 산책 100걸음. 그것만으로도 인생은 조금씩 다시 살아납니다. 이제 배움을 통해 마음의 활력을 찾았다면 다음은 몸의 리듬을 되찾을 차례입니다. 다음 부분에서 우리는 무리하지 않으면서 오래 사는 법, 그 진짜 건강의 비밀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젊을 때 우리는 참는 법을 배웁니다. 아파도 참고, 서러워도 참고, 피곤해도 참고, 그것이 미덕이라 믿었죠. 하지만 노년에는 그 미덕이 독이 될 때가 많습니다. 참는다는 것은 곧 몸의 신호를 무시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80세 이상 어르신들의 몸을 정밀하게 검사하면 어디엔가 작은 이상이 꼭 있습니다. 뇌의 미세한 변화, 동맥경화의 시작, 조용히 자라나는 암세포들. 겉으로 보기엔 건강해 보여도 완전히 건강한 노인은 거의 없습니다. 그게 자연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런 사실을 부정하고 난 아직 괜찮아라며 참고 버티는 데 있습니다. 의사들은 말합니다. 고령일수록 빨리 쉬고 덜 움직여야 오래 산다. 이건 게으름이 아니라 몸의 회복 리듬을 존중하는 지혜입니다. 나이가 들면 근육뿐 아니라 면역 체계도 느려집니다. 감기를 이틀 만에 이기던 몸이
일주일을 넘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때도 여전히 무리해서 집안일을 하고 손주를 봐주고 남의 부탁을 들어주면 결국 몸이 먼저 무너집니다. 한 82세 할머니는 젊은 시절처럼 매일 아침 동네 한 바퀴를 돌았다고 합니다. 어느 날 무릎 통증이 찾아왔지만 이 정도쯤이야 하며 계속 걸었습니다. 그 결과는 무릎 연골 손상. 결국 수술을 받고 한동안 휠체어 신세를 졌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운동을 멈춘 게 아니라 내 몸의 말을 듣지 않은 게 잘못이었다. 노년의 건강은 더 하기가 아니라 덜 하기에서 시작됩니다. 식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면 대사 속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예전처럼 많이 먹으면 몸이 피곤해집니다. 반대로 지나치게 굶거나 다이어트를 시도하면 근육이 줄고 면역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통계에 따르면 75세 이상 노인 중 약간 통통한 체형을 가진 사람들이 오히려 더 오래 산다고 합니다. 적당한 체중이 몸에 완충작용을 해주기 때문이죠. 운동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나친 근력 운동보다 매일 30분 걷기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아침 햇살이 부드럽게 스며드는 시간,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며 걷는 그 30분이 심장과 혈관, 그리고 뇌를 깨웁니다. 무리하지 않고 꾸준히. 그것이야말로 장수의 비밀입니다. 그리고 건강한 몸만큼 중요한 것은 마음의 유연함입니다. 고집을 버리고 이제는 나도 좀 쉬어야지 라고 인정하는 순간 노년의 삶은 훨씬 가벼워집니다. 주변 사람에게 미안해하지 말고 내 몸에게 먼저 미안해해야 합니다. 참지 마세요. 아프면 병원에 가세요. 피곤하면 누워서 쉬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돌보는 일을 절대 미루지 마세요. 삶은 더 버티는 자가 아니라 자신의 리듬을 아는 자가 오래 삽니다. 이제 몸과 마음의 속도를 맞췄다면 다음 이야기에서는 사람과의 관계를 정리하는 지혜, 즉 외로움과 고독을 다루는 법을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세상은 조용히 나를 비워가고 있다는 사실을. 예전에는 전화가 울리던 날이 많았고 누군가 밥을 먹자고 불러주던 시절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 소리들이 점점 줄어듭니다. 처음엔 그 고요가 외로움으로 느껴집니다. 하지만 어느 날 문득 알게 됩니다. 이건 고독이 아니라 내 삶이 나에게 돌아오는 시간이라는 걸. 젊었을 땐 사람으로 채우던 시간을 이제는 나로 채워야 합니다. 그것이 외로움을 고요로 바꾸는 첫걸음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친구가 다 떠나서 외롭다. 하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외로움의 근원은 관계의 부재가 아니라 임의의 부재입니다. 누군가와 만나기보다 나 자신과 마주하는 법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죠. 고독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고독은 사람을 단단하게 만듭니다. 한 76세의 노신사는 매일 혼자 근처 공원에 나가 벤치에 앉아 일기를 씁니다. 처음엔 심심함을 달래려 시작했지만 어느새 그 시간은 그에게 하루 중 가장 소중한 의식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젠 사람과의 약속보다 나 자신과의 약속이 더 중요합니다. 고독을 친구로 삼는다는 건 세상과 단절하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 마음의 공간을 타인에게만 의지하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혼자 밥을 먹을 수 있고 혼자 산책할 수 있으며 혼자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미소 지을 수 있다면 그건 외로움이 아니라 자유입니다. 물론 세상은 여전히 시선을 보냅니다. 혼자서 밥을 먹어? 이 나이에 무슨 여행이야? 하지만 기억하세요. 세상은 생각보다 우리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내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입니다. 남의 눈치를 보며 산다는 건 결국 내 시간을 포기하는 일입니다.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혼자 있을 때 불안하지 않은 사람은 어떤 관계에서도 자유롭다고.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고독 속에서 자신을 이해한 사람은 더 이상 타인의 인정으로 존재를 증명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혼자라는 건 벌이 아니라 기회구나.
그때부터 저는 외출할 때마다 혼자서 걸었습니다. 혼자 시장에 가고 혼자 카페에 앉아 차를 마셨죠. 처음엔 주변의 시선이 신경 쓰였지만 어느 순간 그것조차 사라졌습니다. 오히려 그런 시간 속에서 저는 잊고 있던 제 마음의 목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고독은 때로 약이 됩니다. 불필요한 관계를 정리하고 내 삶의 우선순위를 되돌려주기 때문입니다. 친구 수가 줄어들어도 괜찮습니다. 진짜 친구 한 명과의 진심 어린 대화가 10명의 가벼운 인사보다 훨씬 따뜻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혼자라는 사실을 슬퍼하지 않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당신을 치유하고 생각을 정리하며 마음을 단단하게 만듭니다. 그건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당신만의 재산입니다. 다음 이야기는 이 고독을 넘어 진정한 행복의 중심으로 가는 길, 나를 사랑하는 법에 대해 나누어 보겠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우리는 남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가족을 위해 일하고, 자식을 위해 희생하고, 사회의 기준에 맞추며 하루하루를 버텨왔죠. 그러나 어느 순간 조용히 이렇게 묻게 됩니다. 그동안 나는 나 자신을 얼마나 아껴줬을까?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몸이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야 자신을 돌볼 자격을 얻는 것입니다. 젊었을 땐 자신보다 타인을 먼저 챙기느라 진짜 나를 잃어버린 채 살아온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70을 넘어서면 오히려 그 잃어버린 나가 조용히 문을 두드립니다. 이제 나 좀 봐줘. 나도 사랑받고 싶어. 자기애는 이기심이 아닙니다. 노년의 자기애는 생존입니다. 몸이 약해지고 주변이 비워질수록 자신을 따뜻하게 안아줄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니까요. 나를 사랑한다는 건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아침에 거울을 보며 오늘도 괜찮다고 미소 짓는 일, 좋아하는 찻잔을 꺼내 따뜻한 차를 마시는 일, 누군가에게 기대지 않고 스스로의 하루를 다정히 챙기는 일. 이것이야말로 진짜 자기 돌봄입니다. 한 번은 80세의 노인분이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평생 남을 위해 살았더니 정작 나 자신이 낯설어요. 이젠 나한테 사과하고 싶어요. 너무 미안했다고. 그분은 그날 이후 매일 아침 자기가 좋아하는 노래를 듣고 하루에 한 번 스스로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자 얼굴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의 말투는 부드러워졌고 표정은 잔잔한 햇살처럼 따뜻해졌죠. 사람은요, 타인에게 사랑받을 때보다 자기 자신에게 인정받을 때 더 빛이 납니다. 젊을 때는 세상의 기준이 나를 규정했지만 노년의 삶은 내가 나를 규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늙는다는 건 사실 자유를 되찾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남의 눈치를 볼 필요도 경쟁할 이유도 없습니다. 마음속에 작은 나를 돌봐주세요. 그 나에게 오늘 하루 어떤 대화를 건네고 있나요? 괜찮아, 수고했어, 이제 좀 쉬어도 돼. 이 한마디가 수십 년 쌓인 외로움보다 강력한 치유가 됩니다. 의학적으로도 긍정적인 자기대화, 셀프-토크는 면역력을 높이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낮춘다고 합니다. 즉, 나 자신에게 다정한 말 한마디가 약보다 낫다는 뜻이죠. 그러니 이제부터는 이렇게 살아봅시다. 누군가의 부모로서, 누군가의 배우자로서가 아니라 그저 한 사람으로서의 나로. 좋은 음악을 듣고 좋아하는 음식을 먹고 때로는 아무 이유 없이 웃으며 사는 삶. 그것이 바로 노년기의 최고의 사치이자 최고의 건강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신이 스스로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이제는 남은 생을 어떻게 마주할 것인가를 이야기할 때입니다. 다음 마지막 부분에서 저는 그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인생의 마지막은 누구에게나 한 번뿐입니다. 그렇기에 어떻게 끝내느냐는 어떻게 살아왔느냐보다 더 중요할지도 모릅니다. 저는 이제 깨닫습니다. 오래 사는 것보다
존엄하게 사는 것이 훨씬 더 어렵고 귀한 일이라는 걸. 노년의 존엄은 돈이나 명예로 지켜지는 게 아닙니다. 그건 스스로의 결정을 스스로 내릴 수 있는 권리, 그리고 그 결정을 끝까지 지켜내는 용기에서 나옵니다. 누군가 대신 정해주는 삶이 아니라 내가 나를 위해 선택한 삶. 그것이 진짜 어른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저는 어느 날 이런 글을 일기장에 썼습니다. 이동수, 이제부터는 남의 인생에 기대지 말 것. 도움받는 걸 부끄러워하지 말되 스스로 결정할 힘을 잃지 말 것. 그 한 문장이 저를 매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요양원을 고민하던 그날의 무력감은 사라지고 이제는 스스로의 리듬으로 하루를 살아갑니다. 이른 아침 창문을 열면 수성구의 바람이 부드럽게 들어옵니다. 식탁 위에는 직접 내린 커피와 정미경 씨가 준비한 간단한 식사. 그 순간 저는 압니다. 이건 남이 정해준 노후가 아니라 내가 선택한 노후구나. 존엄이란 결국 자기 삶의 주인으로 남는 것입니다. 병이 있어도, 돈이 적어도, 고독이 찾아와도 내가 나를 포기하지 않는 한 인생은 끝나지 않습니다. 세상은 종종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이제 나이도 드셨는데 편히 계세요. 하지만 편히 있다는 건 멈춘다는 뜻이 아닙니다. 저는 여전히 배우고, 걷고, 느낍니다. 책을 읽고, 음악을 듣고, 사람들과 웃습니다. 살아있다는 건 여전히 움직이고 있다는 증거니까요. 며칠 전 손주가 제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늙는다는 건 어떤 거예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늙는다는 건 사라지는 게 아니야. 조용히, 더 깊이 세상을 이해하게 되는 거지. 그날 밤 저는 창밖의 별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이제 남은 인생은 누구의 기대도 아닌 나의 선택으로 채우자. 자식에게 부담이 아닌 본보기가 되는 삶을 살자. 그리고 끝날 때까지 나답게 살아가자. 친구 여러분, 인생의 후반전은 결코 두려워할 시기가 아닙니다. 이제는 남이 아닌 나를 위한 시간입니다. 돈을 지키세요. 그것은 당신의 자유입니다. 건강을 지키세요. 그것은 당신의 힘입니다. 집을 지키세요. 그것은 당신의 자존심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 자신을 지키세요. 그것이 바로 존엄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오늘도 저는 베란다에 앉아 있습니다. 햇살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고 미경 씨의 차가운 웃음소리가 주방에서 들려옵니다. 모든 것이 고요하지만 제 마음은 평온합니다. 이제야 비로소 압니다. 행복은 찾아오는 게 아니라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라는 걸요. 아침에 소금물을 마시면 병이 낫는다. 처음 이 말을 들었을 때 나는 솔직히 비웃었다. 의사로 30년 넘게 살아오며 수많은 환자를 봐왔지만 소금이 약이 된다는 이야기는 교과서 어디에도 없었다. 그러나 어느 날 내 눈앞에서 벌어진 한 장면이 그 믿음을 송두리째 흔들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중환자실. 70대 남성이 고혈압과 당뇨로 오랜 투병 끝에 몸이 더 이상 약을 버티지 못하고 있었다. 의료진은 약을 더 늘릴 수 없다고 했고 가족들은 절망했다. 그때 그 환자의 아들이 조심스레 말했다. 아버지가 아침마다 소금물을 마신대요. 그걸 멈춰야 하지 않을까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게 문제입니다. 라고 단정했다. 그 말이 내 마음을 멈추게 했다. 정말 소금물이 문제일까? 아니면 그보다 깊은 이유가 있을까? 이후 나는 매일같이 논문을 뒤지고 의학 데이터베이스를 뒤집어 보았다. 놀랍게도 소금이 절대 악이라는 전제는 단 한 번도 확실히 증명된 적이 없었다. 200개가 넘는 논문 중 30%는 오히려 저염식이 당뇨와 피로를 악화시킨다는 결과를 보여줬다. 그중 하나가 2016년 The Lancet의 연구였다. 49개국 13만 명을 18년간 추적한 결과 하루 3.6개 나트륨을 섭취한 그룹이 가장 낮은 사망률을 보였다. 이 수치는 병원에서 사용하는 수액,
즉 0.9% 생리식 염수의 농도와 거의 같다. 그럼 그동안 우리가 배운 건 뭐였지? 나는 충격 속에 수첩을 덮었다. 소금이 몸에 나쁘다는 믿음은 실험보다 두려움에 기반하고 있었다. 고혈압, 신장질환, 부종, 모두 소금이 원인일 것이다 라는 추측 위에서만 형성된 결론이었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내 몸을 실험대 위에 올렸다. 따뜻한 물 200ml에 천일염 한 꼬집을 넣었다. 살짝 짭짤한 맛, 그러나 이상하게 몸이 풀리는 느낌이었다. 첫 주는 별 변화가 없었다. 그런데 2주가 지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늘 무겁던 다리가 가벼워졌고 아침에 눈을 뜨는 게 훨씬 쉬워졌다. 무엇보다 얼굴에 부기가 빠지고 식사량이 자연스럽게 줄었다. 나는 의사였지만 동시에 인간이었다. 환자에게 권하기 전에 내 몸이 증명해 주길 바랐다. 그리고 3개월이 지났을 때 공복 혈당이 178에서 110으로 떨어졌다. 당뇨약을 줄였는데도 수치가 안정됐다. 그제야 알았다. 소금물이 약이 아니라 몸이 균형을 되찾는 신호라는 걸. 하지만 그 이야기를 학회에서 꺼내는 순간 모두가 나를 비웃었다. 비과학적이다. 환자를 위험하게 만든다. 한 교수는 내게 이렇게 말했다. 김 선생, 진실을 말하는 건 좋지만 의학은 신앙이 아니야. 조심해. 그러나 나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다. 환자가 살아나는 걸 눈으로 봤는데 어떻게 모른 척할 수 있겠는가. 나는 지금도 그날의 기억을 잊지 못한다. 노년의 한 남성이 내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선생님, 이제는 숨이 덜 차요. 아침마다 걷는 게 즐겁습니다. 그의 눈가에 맺힌 눈물이 내 마음을 흔들었다. 의사로서, 인간으로서 나는 그 한마디에 평생의 확신을 얻었다. 이제부터의 이야기는 단순한 건강 팁이 아니다. 그건 진실을 되찾는 여정이다. 우리가 평생 믿어온 상식이 어쩌면 거대한 오해였을지도 모른다. 오늘 그 오해의 문을 열고 당신의 몸이 진짜 원하는 것을 직접 들어보자. 나는 한때 저염식의 전도사였다. 의대에서 배운 그대로 환자들에게 말했다. 소금은 독입니다. 싱겁게 드세요. 그 말은 마치 의사의 의무처럼 굳어 있었다. 그러나 지금 생각해보면 그 말은 진실이 아니라 반복된 신념이었다. 내가 독일에 있을 때였다. 한 환자가 내 생각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그녀는 68세의 한국계 독일인이었다. 평생을 소금은 나쁘다는 말만 믿고 살았다. 김치도 안 먹고 국도 안 먹었다. 그녀의 냉장고에는 늘 저염식 식단표가 붙어 있었다. 하지만 건강은 점점 나빠졌다. 혈압은 불안정했고 혈당은 오히려 상승했다. 하루 종일 피곤하고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찼다. 나는 교과서대로 조언했다. 소금을 더 줄이세요. 운동을 늘리세요. 그러나 그 결과는 참혹했다. 그녀는 어느 날 내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선생님, 저는 최선을 다했는데 왜 더 아파질까요? 그 순간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모든 검사는 이상이 없었지만 그녀의 몸은 명백히 SOS를 보내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우리가 틀렸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다. 그리고 무수한 논문을 다시 읽었다. 거기에는 우리가 외면해온 문장들이 있었다. 2016년 The Lancet. 너무 낮은 나트륨 섭취는 오히려 사망률을 높인다. 2014년 NEJM. 저염식은 인슐린 저항성을 악화시켜 당뇨 위험을 높인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마치 오래된 빗장이 풀리듯 머릿속이 열렸다. 그렇다면 왜 의학계는 여전히 침묵하는 걸까? 왜 우리는 이 간단한 진실을 말하지 못하는 걸까? 답은 단순했다. 이익 구조 때문이다. 환자가 병들면 병원은 번다.
약을 먹으면 제약회사는 번다. 그 체계 속에서 의사는 진실보다 체계의 톱니로 남는다. 나 역시 그 톱니였다. 젊은 시절 나는 환자에게 약을 늘리자고 말했고 그 환자는 점점 더 약에 의존하게 되었다. 그게 치료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나는 안다. 그건 치료가 아니라 유지였다. 증상을 눌러두는 것, 즉 병을 고치는 게 아니라 관리하는 것이다. 나는 그 후 소금물이라는 단어를 두려워하지 않기로 했다. 그건 기적의 치료법이 아니라 우리 몸의 기본 원리를 되찾는 행위였다. 혈액 속 나트륨 농도는 정확히 0.9%. 이 수치는 우연이 아니다. 우리 몸의 세포가 가장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농도다. 병원 수액이 0.9%인 이유도 같다. 그런데 인간은 그 자연의 비율을 억지로 낮췄다. 저염식이라는 이름으로. 나트륨은 전기의 언어로 세포와 소통한다. 이 전기 신호가 끊기면 세포는 문을 닫고 에너지를 잃는다. 혈당은 높아지고 피로가 쌓인다. 세포가 말라붙듯 생기를 잃는다. 이것이 많은 중장년층이 나는 분명히 잘 먹는데 왜 이렇게 피곤하지? 라고 묻는 이유다. 이 모든 것을 깨닫자 내 안의 죄책감이 커졌다. 나는 환자들에게 소금을 줄이라고 말하며 오히려 그들의 세포를 굶기고 있었다. 그래서 결심했다.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겠다. 진실을 말하겠다. 그리고 나는 아침마다 소금물을 마시기 시작했다. 몸의 변화를 느끼며 내 환자들에게 조금씩 나의 실험을 나눴다. 처음엔 나를 이상하게 보던 환자들도 하나둘 건강을 되찾기 시작했다. 붓기가 빠지고 혈당이 내려가고 무기력이 사라졌다. 하지만 그 순간부터 나는 의료계의 이단자가 되었다. 동료 의사들이 복도에서 나를 피했고 학회에서는 내 논문을 비공식이라며 배제했다. 심지어 협박도 받았다. 김 선생, 조용히 하시오. 제약회사랑 병원 다 적으로 돌리려는 겁니까? 나는 알았다. 진실을 말하는 일은 언제나 위험하다는 걸. 하지만 누군가는 해야 한다. 그게 바로 내 일이고 내 인생의 사명이다.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는 당신에게 묻는다. 우리는 정말로 진실을 모르는 걸까? 아니면 알고도 외면하고 있는 걸까? 오늘 나는 그 답을 당신과 함께 찾고 싶다. 이 이야기는 단지 소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다. 그건 우리 모두가 잃어버린 균형에 대한 이야기다. 몸의 균형, 마음의 균형, 그리고 진실의 균형 말이다. 독일에서 돌아온 후 나는 몇몇 환자들과 실험을 시작했다. 그중 잊을 수 없는 두 사람이 있다. 첫 번째는 한스 밀러, 72세의 독일인 노인. 그는 10년 넘게 당뇨약과 인슐린 주사에 의지하고 있었다. 공복 혈당은 늘 200을 넘었고 식후엔 300까지 치솟았다. 복부 비만이 심해서 단 몇 걸음만 걸어도 숨이 찼다. 그런 한스가 어느 날 내 진료실에서 물었다. 선생님, 저는 이대로 죽는 걸까요? 나는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한스 씨, 한 가지 실험을 해보시겠습니까? 위험하지는 않습니다. 아침마다 따뜻한 물에 천일염 한 꼬집만 넣어서 마셔보세요. 그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소금이요. 의사는 절대 먹지 말라는데요. 나는 그에게 논문을 보여주고 내 경험을 이야기했다. 몸속 세포의 문을 열어주는 열쇠가 바로 나트륨이에요. 그게 막히면 혈당도 피로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는 반신반의하며 실험을 시작했다. 2주 뒤 걸려온 전화는 나를 놀라게 했다. 선생님,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절반으로 줄었어요. 숨도 덜 차요. 한 달 후 그의 공복 혈당은 200에서 160으로 떨어졌다. 3달 후에는 140, 6달 후엔 110까지 내려갔다. 그는 결국 약을 모두 끊었다. 인슐린도, 알약도. 1년 뒤 그는 웃으며 내게 사진을 보냈다. 손주 결혼식장에서 활짝 웃는 얼굴이었다. 선생님,
어제 손주를 안아 올렸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숨이 찼을 텐데 덕분에 할아버지 역할을 다시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삶이 담겨 있었다. 그날 밤 나는 혼자서 울었다. 이건 단순한 임상 결과가 아니었다. 인간이 스스로 몸의 균형을 되찾은 증거였다. 두 번째 환자는 68세 한국 여성이었다. 그녀는 20년 넘게 혈압약을 복용했다. 그러나 혈압은 오히려 들쭉날쭉했다. 하루는 180, 다음 날은 130. 약은 점점 늘었고 부작용도 커졌다. 약 없이는 못 살아. 하루만 빠뜨려도 머리가 아파요. 그녀는 늘 피곤했고 얼굴은 늘 부어 있었다. 나는 그녀에게 같은 제안을 했다. 소금물 한 잔으로 시작해보세요. 처음 며칠간 그녀는 불안해했다. 선생님, 화장실을 너무 자주 가요. 나는 웃으며 말했다. 정상이에요. 몸이 불필요한 물을 버리는 중입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얼굴에 붓기가 눈에 띄게 빠졌다. 남편이 놀라며 말했다. 여보, 얼굴이 작아졌네. 그녀는 거울을 보며 웃었다. 2주 후 아침에 걸레질을 하고도 지치지 않았다. 한 달 뒤 혈압은 140에서 120으로 떨어졌다. 3개월 후 110, 1년 뒤에는 약을 완전히 끊었다. 지금 그녀는 매일 아침 손주를 돌보며 이렇게 말한다. 예전에는 아침이 두려웠는데 이젠 눈 뜨는 게 행복해요.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하나였다. 몸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다는 신호를 믿은 것. 그 신호는 비싼 약도 복잡한 식단도 아니었다. 단지 세포의 균형을 되찾는 아주 단순한 행동, 바로 적정 농도의 소금물이었다. 그렇다면 왜 이런 간단한 방법이 의학계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까? 그 답은 단순하지만 잔혹하다. 병원이 병을 없애면 병원은 사라진다. 제약회사가 약을 팔지 못하면 이익이 줄어든다. 이익이 줄면 연구비와 후원금이 끊긴다. 그래서 누군가는 진실을 감추고 싶어 한다. 나는 더 이상 그 틀 안에 머무를 수 없었다. 환자가 건강해지는 게 죄라면 죄인이 되겠습니다. 그 말을 남기고 병원을 떠났다. 그리고 내 손으로 직접 영상을 찍기 시작했다. 처음엔 조회수 100도 안 나왔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댓글이 쌓였다. 선생님 덕분에 혈당이 내려갔어요. 약을 줄였어요. 남편이 예전처럼 웃어요. 그때 나는 확신했다. 진실은 언젠가 스스로 증명된다. 그것이 데이터가 아닌 사람의 얼굴로 돌아올 때 그건 더 이상 이론이 아니라 삶이 된다. 여러분도 지금 느끼고 있을 것이다. 몸이 지치고 마음이 흐릿해질 때마다 우리는 무엇인가 잃어버린 느낌을 받는다. 그 잃어버린 것이 균형이다. 소금물은 그 균형을 되찾는 출발점일 뿐이다. 이제 그 원리를 과학적으로 풀어보자. 우리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리고 왜 적당한 소금이 생명을 지탱하는지. 우리가 흔히 잊고 사는 사실이 하나 있다. 우리 몸의 모든 움직임, 심장이 뛰는 일, 눈을 깜박이는 일, 생각하는 일조차 모두 전기 신호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전기를 만들어내는 연료가 바로 나트륨이다. 이 단순한 진실이 무너지는 순간 인간의 몸은 조금씩 고장이 나기 시작한다. 나이가 들면 세포막이 점점 딱딱해진다. 의학 용어로는 세포막 유동성 저하라고 부른다. 세포가 딱딱해지면 나트륨이 제대로 들어가지 못한다. 전기 신호가 약해지고 세포의 문이 닫히기 시작한다. 그때부터 몸에 이상 신호가 나타난다. 당분이 세포로 들어가지 못해 혈당이 높아지고 인슐린은 문 앞에서 헛수고를 한다. 혈액에는 당이 넘쳐나는데 정작 세포는 굶주린다. 그래서 피로가 쌓이고 몸이 무겁고 쉽게 붓는다. 이 현상을 이해한 순간 나는 깨달았다. 소금물은 혈당을 낮추는 약이 아니라 세포의 문을 다시 여는 열쇠다.
소금물 속 나트륨이 세포막을 자극하면 막혀있던 나트륨 칼륨 펌프가 작동하기 시작한다. 이 펌프는 마치 전기 스위치와 같다. 스위치가 켜지면 세포가 깨어난다. 그때부터 당분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고 에너지가 다시 돌기 시작한다. 그 결과는 단순하다. 혈당이 안정되고 피로가 사라지고 몸이 가벼워진다. 나는 이 과정을 수십 명의 환자에게서 직접 봤다. 한 60대 남성 환자는 늘 이런 말을 했다. 선생님, 저는 하루 종일 피곤해요. 운동도 안 되고 잠도 안 와요. 그는 하루 한 잔의 소금물로 3개월 만에 달라졌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벼웠고 낮에는 졸리지 않았다. 그리고 무엇보다 밤에 깊이 잠들 수 있었다. 그는 울먹이며 말했다. 20년 동안 수면제를 먹었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안 먹어도 잠이 와요. 나는 그때 확신했다. 세포의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면 그 어떤 의학도 근본적인 회복을 줄 수 없다. 몸은 스스로 치유하려는 본능을 갖고 있다. 그 본능을 깨우는 것이 바로 균형이다. 그리고 그 균형의 핵심이 적정한 나트륨이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소금물을 마시면 단순히 혈당만 변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다. 피부, 수면, 변비, 면역력까지 함께 변한다. 그 이유도 모두 세포의 작동과 연결되어 있다. 세포가 말랑해지면 수분이 제대로 흡수된다. 그동안 세포 밖에서 돌던 수분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 피부가 촉촉해지고 붓기가 사라진다. 그래서 아침마다 얼굴이 부었던 이들이 2주 만에 얼굴선이 살아난다. 특히 여성 환자들이 가장 먼저 느낀다. 선생님, 요즘 피부가 반짝여요. 그건 단지 미용의 문제가 아니라 몸의 순환이 회복되었다는 증거다. 또한 나트륨은 신경계를 안정시킨다. 우리의 신경세포는 전기 신호로 대화하는데 이 전기가 흐르려면 전해질이 필요하다.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이 그 역할을 한다. 이 균형이 깨지면 신경이 예민해지고 불면증이 생긴다. 하지만 적정한 나트륨을 공급하면 신경이 차분해지고 숙면을 취할 수 있다. 그래서 많은 노인들이 밤에 한 번도 안 깼어요 라고 말한다. 나는 이 이야기를 할 때마다 의사로서의 오만함을 돌아본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몸을 기계로만 봤다. 수치를 맞추고 약으로 조절하고 통계로 판단했다. 그러나 인간의 몸은 수치가 아니라 대화체계다. 소금물은 그 대화를 복원시키는 언어였다. 물론 나는 모든 사람에게 무조건 마시라고 말하지 않는다. 과유불급, 무엇이든 지나치면 독이 된다. 하루에 3잔 이상은 절대 안 된다. 한 꼬집의 소금이면 충분하다. 그보다 중요한 건 리듬이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농도, 같은 습관. 그 리듬이 몸을 되살린다. 이제 여러분도 느낄 것이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기적이 아니라 질서다. 세포가 깨어나면 몸이 변하고, 몸이 변하면 인생이 달라진다. 그 변화의 첫걸음이 바로 아침에 따뜻한 한 잔 소금물이다. 나는 지금도 그날을 잊지 못한다. 병원 원장실에서 들었던 말. 김 선생, 제발 조용히 좀 해요. 소금물 같은 얘기 그만하고. 그 한마디는 내 가슴에 깊게 박혔다. 그들은 내 논문을 보지도 않았다. 란셋, NEJM, JAMA. 세계 최고 권위의 연구들을 눈앞에 두고도 그저 병원 입장만을 이야기했다. 나는 그때 깨달았다. 진실은 논문에 있는 게 아니라 환자의 삶 속에 있다는 걸. 의학은 때로 너무 정확한 숫자에 집착한다. 혈압 120, 혈당 90, 콜레스테롤 200. 그런데 인간의 몸은 단순한 수식이 아니다. 사람마다 다른 리듬과 흐름이 있고 그 리듬이 깨질 때 병이 찾아온다. 그러니 진짜 치료는 약이 아니라 그 리듬을 되찾는 일이다. 내가 만난 환자들 대부분은
병보다 두려움에 시달렸다. 약을 안 먹으면 죽을까봐 무서워요. 의사 말 안 들으면 큰일 난다잖아요. 그 두려움이 사람을 병들게 한다. 그리고 그 두려움을 키운 건 아이러니하게도 의료였다. 하지만 소금물은 그 두려움을 무너뜨렸다. 소금 한 꼬집으로 내 몸이 달라질 수 있다면? 이 단순한 질문이 사람들에게 희망을 줬다. 그건 단지 건강의 회복이 아니라 삶의 자존심을 되찾는 일이었다. 한 환자는 내게 이렇게 말했다. 선생님, 20년 동안 약봉지에 묶여 살았어요. 근데 이제는 제 손으로 제 몸을 돌볼 수 있게 됐어요. 그 말이 나에게는 어떤 상도보다 값졌다. 그래서 나는 비난을 받아도 멈출 수 없었다. 물론 위험도 있다. 고혈압 약이나 당뇨약을 복용 중이라면 무작정 따라 해서는 안 된다. 나는 환자들에게 늘 말한다. 소금이 문제가 아니라 과신이 문제입니다. 처음엔 천천히 의사와 상의하며 하루 한 잔 0.3g, 그 이상은 절대 금지. 과하면 독이 되고 적당하면 약이 된다. 이 균형을 아는 게 진짜 의학이다. 소금물을 시작한 환자들의 공통점이 있다. 첫째, 몸이 가벼워진다. 둘째, 붓기가 빠진다. 셋째, 수면의 질이 좋아진다. 넷째, 변비가 사라진다. 다섯째, 피부가 탱탱해진다. 여섯째, 피로가 줄어든다. 이 모든 것은 세포의 생명력이 회복되었다는 신호다. 나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한다. 우리는 왜 이렇게 간단한 것을 잊고 살까? 바닷물에서 태어난 생명이 다시 바다의 소금으로 회복되는 것, 그건 자연의 순환이다. 결국 인간의 몸은 자연의 일부이니까. 그렇기에 소금물은 단순한 건강 습관이 아니다. 그건 몸의 언어를 다시 배우는 행위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그 언어를 잊는다. 피곤해도 참고 붓기를 대수롭지 않게 넘긴다. 하지만 몸은 끊임없이 신호를 보낸다. 나 좀 도와줘. 나 목말라. 그 신호를 듣는 순간부터 회복은 이미 시작된다. 이제 나는 의사가 아닌 해설자로 산다. 병을 고치는 사람이 아니라 몸이 스스로 회복하도록 돕는 사람으로. 그리고 그 변화는 매일 일어난다. 한 잔의 따뜻한 소금물, 그 단순한 습관이 사람의 인생을 바꾼다. 누군가는 여전히 비웃을 것이다. 소금물 따위로 뭘 바꾼다고. 하지만 나는 안다. 그 한 잔이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고 두려움을 용기로 바꾼다는 것을. 그건 의학이 아니라 삶의 증거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도 하루의 시작을 조금 다르게 해보자. 약 대신, 두려움 대신 따뜻한 물 200ml에 소금 한 꼬집. 그것이 당신의 세포에게 보내는 첫 편지다. 이제 다시 살아나도 좋아. 이제 마지막으로 그 구체적인 방법과 주의사항을 하나씩 정리해드리겠다. 이건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당신의 인생을 바꾸는 의식이 될 것이다. 이제 여러분은 아마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른다. 좋아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나는 수천 번 해왔다. 그리고 그 대답은 언제나 같았다. 아침에 공복에 따뜻한 물 200ml에 소금 한 꼬집. 단지 그것뿐이다. 하지만 그 한 잔 안에는 수십 년의 연구와 수많은 사람들의 회복 이야기, 그리고 삶을 바꾼 용기가 담겨 있다. 먼저 타이밍이다. 반드시 아침 공복에 마셔야 한다. 밤새 우리 몸은 많은 수분과 미네랄을 잃는다. 그 상태에서 마시는 소금물은 말라버린 세포에게 생명의 물을 주는 것과 같다. 양치 후 커피보다 차보다 먼저 마셔야 한다. 이게 하루의 리듬을 바꾼다. 둘째, 농도다. 절대 짜면 안 된다. 물 200ml에 소금 0.3개, 손가락 끝으로 살짝 집은 만큼. 그 정도면 충분하다.
짜지 않아야 몸이 흡수한다. 바닷물처럼 짜면 오히려 몸이 물을 버린다. 나는 한때 욕심을 내서 짙게 타본 적이 있다. 결과는 참담했다. 하루 종일 갈증이 나고 몸이 부었다. 그때 깨달았다. 적당함이 최고의 처방이다. 셋째, 온도. 찬물은 위를 자극한다. 뜨거운 물은 위를 태운다. 따뜻한 물, 손으로 만졌을 때 편안한 온도, 그게 가장 좋다. 그 온도가 세포를 깨우고 위장을 열어준다. 넷째, 마시는 방법이다. 한 번에 들이키지 말고 천천히 삼키라. 한 모금 마시고 입안에서 잠시 굴리며 삼켜라. 입속 점막에서도 미네랄이 흡수된다. 그 과정을 통해 몸이 이제 준비됐다는 신호를 받는다. 이건 단순한 음용이 아니라 의식이다. 다섯째, 소금의 종류다. 정제염은 피하라. 그건 거의 순수한 염화나트륨이다. 미네랄이 없다. 천일염이나 히말라야 핑크솔트처럼 자연 그대로의 미네랄을 포함한 소금을 쓰라. 특히 히말라야 솔트는 마그네슘과 칼륨이 풍부하다. 피부가 맑아지고 수면의 질이 좋아진다. 단, 가격보다 중요한 건 출처다. 식약처 인증, 중금속 검사 표시가 있는 제품을 고르라. 여섯째, 꾸준함이다. 3개월은 해야 한다. 세포가 변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첫 주엔 큰 변화가 없을 수도 있다. 하지만 3주가 지나면 몸이 가벼워지고 2달이 지나면 피부와 수면이 달라진다. 3달이 되면 당신의 혈당, 혈압, 체력이 놀랍도록 안정된다. 일곱째, 금기사항이다. 신장 질환이 있거나 신부전이 있는 분은 반드시 의사와 상의해야 한다. 특히 약을 복용 중이라면 소금물과 약 사이에 30분 이상 간격을 두라. 그리고 한 가지, 절대 소금물이라고 말하지 마라. 대신 미네랄 보충이라고 해라. 그 단어 하나가 의사의 반응을 바꾼다. 의사들은 소금에 알레르기가 있다. 그러나 미네랄에는 반응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마음가짐이다. 소금물은 기적의 약이 아니다. 그건 당신의 몸과 대화하는 훈련이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자세로 그 잔을 마시며 이렇게 속삭이라. 오늘도 내 세포가 깨어난다. 한 달 뒤, 당신은 거울 속에서 붓기가 빠진 얼굴과 맑은 눈을 보게 될 것이다. 3달 뒤, 몸이 달라지고 마음이 가벼워질 것이다. 그때 당신은 깨닫는다. 내 몸은 나를 배신한 적이 없었구나. 내가 그 신호를 무시했을 뿐이구나. 의학은 수많은 도구를 만들어냈지만 그 어떤 약도 자연의 리듬을 대신할 수는 없다. 소금물은 그 리듬으로 돌아가는 첫걸음이다. 그리고 그 한 걸음이 당신의 인생 전체를 바꿀 수도 있다. 이제 내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당신에게 단 하나의 부탁을 남긴다. 이 영상을 혼자 보지 말고 가족, 친구, 이웃에게 나눠달라. 누군가의 아침에도 이 한 잔이 필요할 수 있으니까. 오늘이 당신의 몸이 다시 깨어나는 첫날이 되기를. 내일 아침 따뜻한 물 200ml의 소금 한 꼬집, 그것이 당신의 새로운 시작이다. 여러분의 세포가 미소 짓는 그날까지 저는 계속 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